4월 1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정세균 총리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총리인데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세 명의 총리 모두 정치인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5개 부처에 대한 개각도 단행했는데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사태로 취임 10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청와대 진영도 새롭게 꾸려졌는데 예상대로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기용됐습니다. 신반장,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오늘 곧바로 출근했다는 거죠? 네, 조금 전인 오후 4시 후보자 사무실에 나와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네. 소감도 밝혔는데요. 김부겸 후보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일자리와 민생, 또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그런 얘기였고요. 유 반장, 오늘 민주당에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사선의 윤호중 의원이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네. 윤 의원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같은 개혁 입법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인사 내용이 많네요. 강재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또 청와대 참모진 6명도 동시에 교체했는데요. 합치면 총 12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입니다. 특히 TK 인사로 꼽히는 김부겸 총리 발탁, 그리고 비문 이철희 정무수석 발탁은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4.7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한 청와대발 인적 쇄신 시작됐습니다. 무려 12장의 카드가 쏟아졌는데요. 먼저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가 될 것이 유력한 김부겸 카드입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온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정의 기조를 분명히 좀 옆에서 뒷받침하면서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질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균형감 있는 정무감과 또 소통 능력,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보선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 독주 혹은 불통정부라는 뼈아픈 비판을 깊이 새기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쇄신이 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자, 이어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총 5곳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변창흠 장관의 후임으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는데요. 자, 변 전 장관, 구의역 사고 원인은 피해자 김군에게 있다라는 발언부터 도시락 투정을 했다, 측근 특혜 채용을 했다는 의혹까지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전직 사장을 지냈던 LH 투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일부 직원의 일탈 아닌가 하는 두둔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나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엄마는 정말 밝히고 싶어요. 정말.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네? 후보자님. 네, 아닙니다. 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질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성인지 교육들의 기회를 조금 더 갖게 노력하시겠다는 다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불격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해왔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습니다만 네, 결국 변창흠표 이사 공급 대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습니다. 산업부 장관에는 문승우 국조실 2차장이 발탁됐고 해수부 장관으로는 박준영 현 차관이 승진 지명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경산호기 안경덕 상임위원은 노동부 장관으로 낙점, 또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배지, 즉 현직 의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질 않았죠. 전원이 관료나 전문가 출신으로 임기 안정에 무게를 둔 인사로 해석됩니다.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을 하였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입니다. 예상대로 후임 정무수석에는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 수석은 민주당 내 친문주류와 거리를 유지해온 이른바 비문으로 분류가 되죠.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비판적 의견을 낸 데 이어서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좀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석 카드는 친문 중심이 아니라 바깥의 다른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요. 다만 민주당은 아직 민심과 문심 사이에서 문심을 택하는 모습입니다. 신임 원내대표에 친문 주류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부끄럽고 좀 창피합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이미 1년 반 이전에 진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청와대 교체 카드 중에 신임 대변인에 임명된 박경미 현 교육비서관이 또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이 영입한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이죠.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 대통령께 문라이트라는 제목으로 직접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는 영상을 올려서 친문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비치는 달빛의 은은함이 느껴집니다. 이 곡은 주제 선율을 과시하지 않고 은근하게 드러냅니다. 저는 이런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경미 대변인이 직접 더빙을 한 영상이었죠. 청와대발 인적 쇄신에 대한 여야의 반응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적재적소의 개각이라며 국정쇄신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호평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인재가 남아있지 않은 정권 돌려막기 인사라고 호평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키고 더 세심히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갈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뼈를 깎는 진정한 대통령의 국정 전환이 최우선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한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데 임기 1년 남은 어떤 강요나 총리가 대통령과 거역하면서 국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3주 연속 경신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2%, 역시 최고치입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이 편차는 2배,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앞서는 모양새인데요. 청와대발 인적 쇄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재보선발 청와대 인적 쇄신, 국무총리 김부겸, 정무수석 이철희.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무총리 또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고 또 청와대 참모진 일부도 바꿨죠. 총 12명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아까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요.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임기 말 하나의 분위기 전환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가깝게는 일단 재보궐선거에서의 그 패배를 좀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이렇게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에 이은 3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인데요. 앞선 두 총리가 모두 호남 출신이었다면 이번에는 TK 인사를 전격 발탁해서 지역 통합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도의 극복, 사회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비교적 친문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네. 이 역시 포용과 화합을 도모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김 후보자는 후보 지명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질책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겠다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정의 기조를 분명히 좀 옆에서 뒷받침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질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직접 청와대를 찾아서 소감을 밝힐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거기가 이제 후보자 임시 사무실이 설치된 곳이죠? 네, 지금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질의응답을 마친 뒤에는 이렇게 직접 운전석에 올라서 이동을 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김부겸 이제 총리 후보자가 아까도 이제 저희가 발언도 들어봤지만 이제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하고 특히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게 또 눈길이 가더라고요. 자, 오늘 퇴임한 정세균 총리는 다음 행보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곧 정치 활동을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급한 거는 당내 또 경선 나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개각 중에서도 총리 교체는 어쨌든 이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루어졌죠. 정 총리는 오늘 이임식도 바로 가졌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표현으로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는데 아직 코로나를 졸업을 못 시켜서 걱정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투자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국민의 큰 뜻을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네, 정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이 코로나 대응 사령탑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게 이임사 오늘 장면이군요. 네, 이임식 장면이고요. 네. 방금 보신 이임식 직후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금 영상이 나올 텐데 이 방역사령관 기념패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개각 브리핑을 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정 총리에게 전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이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총리님이 내각을 떠난 것은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간에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신반장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대선 도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개각에 포함된 5개 부처 장관들은 아까 이제 신반장도 설명했지만은 전원 관료 아니면 전문가 출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소위 배지, 현직 의원들은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사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개각은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한 전문가를 발탁해서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 중에서는 역시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 기용이 가장 눈에 띄는데 정치부에서도 저희가 쭉 이철희 전 의원 기용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좀 해왔는데 이 수석이 오늘 직접 소감을 밝히면서 할 말은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했죠. 네, 그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선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생각과 여러 가지 옵션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 대통령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철희 수석은 이제 비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따 이제 류반장 발제에서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도 선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정청의 인적 쇄신이 오늘 하루에 동시에 이루어진 셈인데 그런데 이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는 탕평, 그리고 민주당은 친문을 택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제가 잠시 후에 발제해서 자세히 전할 건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경선에서 169표 중에서 104표를 득표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박완주 의원에게 승리를 거둔 건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좋게 보면 당, 청의 투트랙 전략이다. 또 민심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우려를 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기존의 당청 관계하고는 조금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줘요. 네. 자, 그렇고요. 그 민주당에서는 오늘 개각 및 참모진 개편을 두고 국정 쇄신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나왔고요. 아까 또 국민의힘 평가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또 기만.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 전술이다. 이런 혹평이 나온 거죠? 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실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떠나간 민심을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 실패 책임을 물어서 진즉에 경질했어야 할 경제부총리는 위임시켰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던 대통령의 각오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김부겸 후보자가 과거 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를 두고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선 2차 가해자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조금도 느끼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네, 정의당은 정권 마무리를 위한 정권 안정형 개각에 그쳤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경 수석 대변인은 4.7 재보선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열성 지지자를 위한 입법 독주가 아니라 민생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협력의 정치를 촉구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 반장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를 했잖아요. 홍 부총리가 오늘 이제 유임이 됐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분간 총리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 대행 역할을 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만약에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홍 부총리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뭐 계속 끝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신 반장이 좀 챙겨줘요. 알겠습니다. 네, 속보 계속해서 좀 봐주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재보선발 청와대 인적 쇄신 국무총리 김부겸, 정무수석 이철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연일 주목받고 있죠. 국민의힘에 내뱉는 쓴소리부터 금태섭 전 의원을 도와서 신당을 창당할 거란 추측까지 정말 김 전 위원장을 둘러싼 여론의 관심이 큽니다. 오늘 김 전 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을 실제로 만났는데 신당 창당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밝혔죠. 박준우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새 코너로 한번 서두를 열어볼까 합니다. 요새 야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죠. 선거 이후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나야 나를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김 전 위원장 중심으로 발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박 반장의 줌인 시작합니다. 김 전 위원장 당을 떠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뿐인데 연일 국민의힘에 거침없이 독서를 쏟아내고 있죠. 오늘은 신당 창당을 계획 중인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금 전 의원과 손잡고 신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신당 설계사로 참여할 경우 대선 전국에서 야권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린 상황에서 오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모임이라서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특정을 만나니까 제가 나는 얘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다급한 카메라 워킹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꽤 많은 취재진이 회동 현장에 모여들었죠. 김 전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 전 위원장도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얘기는 나눈 적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우리 금태섭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 때 우리 오세훈 후보를 위해서 유세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얘기 하려고 오늘 아침 만나자고 그랬던 거예요. 다른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저 금 전 의원이 선거 때 도와준 게 고마워서 만났다는 겁니다. 제3지대라는 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신당을 내가 정치를 안 할 사람인데 뭐로 내 신당을 만들어? 이제 신당 창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구성을 안 하시는 건가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나는 더 이상 정치를 안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정치 얘기를 물어봐? 제3지대. 제3지대라는 건 없어요. 무슨 제3지대가 있겠어. 사실 김 전 위원장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요. 최근 재보선과 지난 대선 총선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 때마다 당을 넘나들면서 킹메이커로서 존재감을 뽐내왔죠. 김 전 위원장의 큰 그림에 대한 추측도 난무한데요. 금 전 의원의 신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저 낭설로만 치부하기엔 김 전 위원장의 행보는 늘 예측 불허였습니다. 무관심한 듯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로 안 만나세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어. 윤 전 총장 측에서 연락 오거나 한 건 있어요? 내가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볼 용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한번 누구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럼 연락이 오면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거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이러고 미리 얘기를 필요 없잖아. 국민의힘도 이미 떠난 김종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김 전 위원장의 이런 무관심 화법 때문일 겁니다. 혹시 모를 신당의 부상에 앞서 일단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하기로 중지를 모은 건데요. 국민의힘은 국민의 당과의 통합을 찬성한다. 그렇게 의결을 하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만 해도 당 통합 이후 전당대회를 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었는데요. 이번 의원총회에서 확실한 결정은 못 내렸나 봅니다. 선통합 후 전대 이야기도 꾸준히 있다고. 이제 그거까지 결정하지는 않았고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에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 통합이 늦어지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전당대회가 빨리 될 테고 그렇게 보고 선통합 후 전대냐 선전대 후 통합이냐는 결정되지 않았고 그것은 합당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차기 지도부 구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 건데요. 원내대표직에서 일찍 물러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벌겠다는 목적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또다시 쓴소리로 응수했는데요. 합당 이전에 제발 자강부터 하라고 말이죠.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에 좀 이겨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발 좀 선거를 어떻게 해서 무엇이 선거의 승리의 요인이 돼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 이거를 어떻게 확고하게 했을 적에 현재의 지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런 거는 관계없이 그냥 막연하게 무슨 뭐 합당하면 무슨 새가 늘어질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승리에 담긴 민심의 메시지는 통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총선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때도 보수 대연합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이미 합당 이야기는 나왔었다는 데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혼자서 하는 말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선거 전 합당하겠다는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선거 전에 합당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기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뭐. 이런 김종인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 시선은 엇갈립니다. 김 전 위원장의 말이 그저 독인지 약인지 넘겨들어야 할지 새겨들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그저 녹이 어린 독설에 불과하다며 김 전 위원장을 곱깝게 보는 건 중진들입니다. 합당이고 자강이다. 마시던 물에 침을 뱉는다. 노욕에 찬 정치기술자. 김 전 위원장과 강대강 대치 국면을 형성했는데요. 특히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일부 중진들에게는 김 전 위원장은 오히려 장애물로 여겨지는 상황이죠. 보통 뭐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직전에 그 당의 그 실질적인 대표를 역임한 사람이 나가자마자 그 당을 죄를 뿌리는 듯한 발언을 상식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력한 당권 주자인 5선의 조경태 의원이죠. 김 전 위원장에게 우리 당이 부족하더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섭섭함을 드러냈는데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4선의 홍문표 의원은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씀을 한 것은 뭐 실언도 있을 수 있고 또 과한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과한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들에 대해서 상당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역없이 좀 약간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그런 어떤 가능의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참 정치적인 망발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망발. 반면 김 전 위원장의 거친 혼수를 입에 쓴 약으로 받아들이자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김 전 위원장의 개혁 노선을 따라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데요. 비영남권의 일부 재선 이상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무심한 듯 툭 던지는 김 전 위원장의 말은 당분간 야권의 위력을 떨칠 듯합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떠나고도 위력 굽는 김종인의 입, 신당 생각 추호도 없어. 네, 오늘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었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하는 걸로 그쪽으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대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의총에서 논의됐던 상황 또 분위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 반장? 네, 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다면서 반대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 대행은 선통합 후 전당대회를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는 2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물밑에서 통합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주대행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기 퇴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음 달 29일까지 보장된 원내대표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않고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물러나겠다고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22일쯤에 원내대표 선거일을 공고할 계획이고요. 당규상 공고는 선거일 사흘 전입니다. 사흘 뒤인 2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26일쯤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 대표 대행은 이미 전당대회에 출마할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의총에서는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대표 대행으로서 야권 통합 문제를 일단락 짓겠다는 그런 의사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 반장이 이제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주관한 다음에
당권 도전 관련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네요. 김태흠 의원이 오늘 비공개 자유 토론에서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앞당기는 이유가 뭔가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입장 표명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권 관련 입장 표명을 종용한 거죠? 근데 네. 주대행은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참 오늘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진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죠, 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건데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한 겁니다. 정 의원은 우리에게는 지금이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작은 이득, 알량한 기득권을 앞세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모처럼 우리에게 준 신뢰를 순식간에 걷어가 버릴 것이라면서 첫째도 둘째도 당의 단합과 결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정 의원과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대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반발한 것을 의식해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진석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오늘 나왔고요. 아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들어봤지만 정말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합당보다는 자강에 집중할 때다라는 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주장이죠.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정진석 의원은 합당이 곧 자강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위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야권 통합 논의를 꼭 성사시켜야 된다.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당의 대선 주자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당의 최고참 의원으로서 내년도 대선 승리에 보탬이 되는 일 드러나지 않아도 꼭 필요한 역할 찾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인 정권 교체를 완수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의총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의결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상대편인 국민의당 쪽의 분위기도 궁금한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혹시 뭐 입장을 낸 게 있어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과의 통합에 대해서 당내 여론을 듣는 전국 순회 당원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를 찾았는데요. 통합 여부와 관련된 대구 당원의 의견이 다양하다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통합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이달 23일까지 전국 시도당 면담을 마치면 전체 의견을 종합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통합 시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원 간담회가 종료되는 23일 이후에 국민의힘 측과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뭐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이 뭐 상당히 들썩들썩하네요. 여야 모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볼 텐데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안 대표와 서울시 공동 경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여러 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밝혔잖아요. 실제로 오늘 안 대표의 측근을 정무부시장으로 내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도식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서 국회와 시의회, 언론 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직무인데요.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시 관계자는 김 내정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소통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원활한 대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임 정부시장은 신원조사 등 임명 절차를 거쳐서 4월 중에 최종 임명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3지대도 없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도 안 한다. 또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에서의 예측을 다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신반장, 김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의 뭐 의도 또는 설명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김 전 위원장 발언이 사실 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았잖아요. 네. 아까 이제 뭐 툭 던지는 뭐 그런 말들도 있고요. 보자고 하면 보겠지만 네. 스스로 보자고는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예. 말은 보자고 하란 얘기처럼 또 읽히기도 하는데 이런 특유의 무관심 화법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권유가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영입을 시도할 때도 나를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거리를 두다가 막판에 합류해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했었죠. 총선 패배 뒤에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면서 통합당이 어떻게 되든 나랑 너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가 또다시 적극적인 요청에 비대위원장직 수락했었고요. 네. 자, 뭐 아까 신반장도 얘기했지만 뭐 스스로는 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표현. 아무튼 지켜보죠. 금태섭 전 의원이 구상하는 신당에 대해서요. 정치권의 평가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자생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만약 이 신당이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집권 여당과 제1야당 범주 밖에 있는 제3의 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국내임은 선거 자금 등 현실적 문제만 놓고 봐도 윤 전 총장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든 또는 이제 뭐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사이에 두고 또 이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자, 야권도 정말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당 생각 없다는 김종인 향후 행보 관심, 국민의힘 합당 추진 결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앞서 저희가 당정청 인사가 오늘 동시에 이뤄졌다고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친문재인계 4선의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104표 대 65표, 65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박안주 의원을 꺾었는데요. 재보선 참패 이후 여러 쇄신 목소리에도 친문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아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네, 유리상자의 노래 사랑해도 될까요?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길래 마음도 말랑말랑해지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친문 대 비문의 대결이었죠. 의원들이 열어젖힌 문은 친문, 윤호중 의원이 당선을 됐습니다. 169표 중에서 104표를 얻어서 박완주 의원을 꺾었는데요. 결선이 없는 압도적인 표차였습니다. 윤 원내대표 중단 없는 개혁에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총선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 핑계일 뿐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재보선 참패 9일 만입니다. 질서 있는 쇄신 말했던 민주당, 쇄신보다는 질서에 방점을 찍은 듯합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에 새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비대위원장도 겸하는데요. 참패 이후에 나왔던 반성문, 변화의 목소리는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는 원팀이 강조가 되고 또 쟁점이 됐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좀 어느 식으로 이미 총선 실탄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반성은 우리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원인은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 네, 윤 원내대표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입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사무총장을 맡아서 공천에 관여를 했었고요. 26살 때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정치에 입문해서 33년간 민주당을 지켜왔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과 싸울 때는 거친 모습도 종종 보였었죠.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의 상징 공수처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예,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의원 되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 의원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권력 망하는 거 똑똑히 볼까요, 내가? 우리가 집권해본 사람이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네, 살벌한 장면들인데요. 윤 원내대표의 일성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야당과 이런 설전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2차례나 전화를 하고 그런데도 전혀 연락도 없고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조수진 의원이 몸담았던 동아일보를 찌라시라고 칭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윤영찬 의원도 찌라시 출신이냐, 신문 매체 자체가 찌라시라는 거냐 항의 성명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본인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 안에서 넘겨준다는 방침이어서 부드럽지만은 않은 여야 관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 비대면으로 또 시차를 두고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윤호중, 박완주 이 두 후보가 투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리가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람들만 자리를 지켰는데요. 의원들은 마지막 연설도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된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현직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계호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급 공지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 의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행비서와 차량에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에서는 총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여권 대선 주자들 소식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자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윤 전 총장이 25%, 이 지사가 24%입니다. 어제 발표된 엠브레인과 한국리서치 등 4개 업체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6%, 윤 전 총장이 2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한 자릿수로 떨어진 모습인데요. 재보선에 참패를 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 이후에 8일 만에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 전 대표, 어제는 측근 의원들과 잇따라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 대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의 절반 이상을 2인자 그러니까 국무총리로 보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거는 사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친문재인계의 표심에 호소하면서 바짝 몸을 낮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몸을 더 낮춘 사람이 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1위 이재명 지사인데요. 선거 참패 이후 쏟아진 쇄신 목소리 또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해서 그야말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활발하던 소셜미디어도 재보선 참패 다음날 격려 메시지 이후에 이제 멈춘 상태고요. 여권의 강성 지지층 친문 표심 없기는 사실 이 지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자칫 지지율을 잃을까 조심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신임 윤호중 원내대표와 세월호 7주년 기억식에서 만나서 악수를 나눴고요. 앞서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홍영표 의원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민주당이 변했구나. 정말 우리를 존중해 주는구나.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주는구나.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해내야죠. 네. 어떤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그것을 꼭 실천해야 저희가 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 문심의 몸을 잔뜩 낮춘 모습이죠. 원내대표 선거에서 드러난 의원들의 마음도 민심보다는 문심이었습니다.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재명 대 윤석열의 양강구도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5%로 절반을 넘었고요.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34%였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에 쏟아진 그리고 지금은 점점 잦아들고 있는 당 쇄신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친문 윤호중 단선, 변화보다 안정택한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모두 친문 눈치 보기.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 저희가 자세히 오늘 이제 뭐 청와대 또 개각 인사 내용을 좀 짚어봤지만요. 오늘 이제 당정청 인사가 이제 동시에 이제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청와대는 이제 김부겸 총리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이른바 비문 인사들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은 친문 윤호중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네요. 네, 신임 윤호중 원내대표는 흔히 이해찬 전 대표의 직계 아주 가까운 핵심 친문으로 꼽힙니다.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과 언론 개혁을 중단 없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이 당내 쇄신 목소리는 좀 타격을 받게 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당내 소통이 부족했다는 초선 의원들의 말을 수용해서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겠다. 민주적 원내 운영을 위해 선수별 의원총회를 도입하고 여기서 추천된 의원들을 원내 부대표로 임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쇄신 목소리에 쏟아진 강성 당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신공격이나 폄하 발언 같은 이 부적절한 표현은 서로 삼가해서 그 의견이 다른 당원들 사이에서 우리 당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정당을 꽃피워달라라고 하는 5월 2일 선출될 민주당 새 당대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후보가 총 4명이라고 어제 그랬죠.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을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송영길 의원이 오늘 개파 논쟁에 불을 지폈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스스로를 개보 찬스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친문 성향의 부엉이 모임의 지지를 받고 우원식 의원은 고 김근택의 민평련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특정 계보가 없다고 한 겁니다. 송 의원은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우리만 친문이다. 부엉이 모임을 만드는 건 설득력이 없다. 저도 김근태 선배님을 존경하는데 당내 당처럼 특정 후보를 몰아서 지지하는 건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개보 찬스를 안 쓰겠다. 이런 이제 송영길 의원 발언에 대해서 박 반장, 우원식 의원이 뭐 상당히 세게 반발했죠. 네,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자고 했는데 송 의원은 개파를 소환했다면서 분열주의가 선거 기준이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 의원은 송 의원에게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왜 당 안에서 한 단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과연 본인이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과 민주당의 가치에 맞느냐라고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우 의원은 본인 정치의 핵심은 을지로위원회라면서 자신의 핵심 정치 철학부터 먼저 밝히라고 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센데요.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왜 당 안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뭐 이런 이제 표현까지 들어갔고요. 유 반장, 홍영표 의원은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네, 홍영표 의원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 당내 쇄신 목소리가 나오면서 친문 이선 후퇴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 만큼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 의원이 굳이 개파 논쟁에 뛰어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송영길 우원식 의원은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 당선 부분에 대해서도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역시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자칫 당대표 선거에서 친문에 대한 견제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이제 새 원내대표가 뽑혔고 이제 관심은 민주당 내에서 이제 당대표 선거로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5월 2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이 논란을 보니까요. 이제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되면은 그 후보들 간의 논쟁이 더 가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저도 개보 찬스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여정에도 이렇게 뭐 친복파와 비복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만 친복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왜 박 반장이 결정해요? 저랑 신 반장은 친복파. 아, 그래요? 저 두 분 비복파. 아니 이렇게 지금 계보 얘기하지 말자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계보를 소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혁신의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 신 반장 왜 가만히 있어요? 신 반장이 뭐 사실- 대표적인 뭐 네. 친복파잖아요. 이런 논쟁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곧 여름 인사철이 다가오면 네. 자연스럽게 다 같이 친복파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우 뭐 듣긴 좋은데 우리 이런 얘기하다가 또 복만큼 못 나갑니다. 조 반장이 상대적으로 조용하네. 뭐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명절 때 유일하게 카톡 보내는 사람이 조 반장이에요. 네, 여러분들 미리미리 했어야죠. 그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선거 얘기로 돌아가서요. 재보선에서 이제 2030이 이번에 민주당을 외면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정책 제안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2030 표심 그중에서도 20대 남성 이른바 이 남자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먼저 김남국 의원은 남성 경찰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의경 출신이라면서 같은 경찰 기동대에서 여경보다 남성 경찰이 더 고된 업무를 맡는다는 온라인상의 불만에 답을 한 겁니다. 또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역시 초선 의원이죠. 전용기 의원도 공기업 승진 평가에 군 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아가서 군 가산점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을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 세 명 말고도 이제 정한도 용인시 의원이 있는데 여성 우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었는데요. 민주당의 젊은 남성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남성들의 역차별을 해결하겠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 문제 등을 다시 꺼내드는 것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제 논란이 아주 컸던 그런 사안이죠. 자, 아무튼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특히 이제 대선에서 이기려면 2030의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관련 정책이 또 많이 나오겠네요. 여야 양쪽에서.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친문 윤호중 당선, 변화보다 안정택한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모두 친문 눈치 보기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저희가 속보로 이틀 동안 좀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검토하고 있는 국제조사단에 우리 측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죠. 이걸 제대로 홍보할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올림픽 지정생수 후쿠시마산 알프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식수로 만드는 기적을 이뤄냈죠. 中国やら韓国やらが海に放出してるのと同じもの以下ですから、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이렇게 놀라운 기술력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도쿄 방사능올림픽 포스터를 만들어서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았었죠. 방크가 마음에 빛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일본 정부 대신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염수를 도쿄올림픽 지정생수로 만드세요. 운동에 나선 겁니다. 친절하게도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와 러시아어 버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먹어도 되는 물을 그냥 바다로 버리는 건 아깝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라 제안을 했습니다. 日本一些政客费尽心思想要证明核废水清白，那就请他们把核废水用来饮用、做饭、洗衣服或者灌溉。 그런데 일본 정부가 말을 좀 바꿨습니다. 今飲まない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その行為自体によって安全性が証明され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ご承知のところだ。 오염수 시음회라도 열 줄 알았는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일본의 이런 행태를 보고 북한도 특유의 거친 비평을 내놨습니다. 희세에 파렴치한이다 나를 세웠는데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런 비평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죽탕 쳐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까지 거세게 반발하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국제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나섰습니다. We have a common responsibility. Every serious concern has a chance to be discussed and to be analyzed technically. 우리 정부도 조사단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IAEA의 검증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IAEA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었죠. 게다가 이 조사단 이야기 IAEA와 일본 정부가 온라인 회의를 끝난 직후에 나왔습니다. IAEA からの科学的な調査が歓迎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第三者の立場から ALPS処理水の取り扱い安全性を確認をいただくこと。 일부 전문가들은 IAEA가 태생적으로 원자력 산업 분야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에 면죄만 부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한중일 그리고 대만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치인들에겐 그저 엄포로 들렸나 봅니다. 일본 자민당의 외교부의 회장을 맡고 있죠. 사토 마사이사 의원이 허세 그 자체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게 밝혀져 웃음거리가 될 뿐이란 겁니다. 허세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국제조사단 검정 참여, 방사능 검사 체계 강화 등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일전엔 여야가 따로 없죠. 국민의힘도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의 무례와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민들께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염수를 쏟아내리는 일본 정부는 해양재판소로 가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고위관리가 한국 따위는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분노를 샀었는데요. 이것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10월 정부 부처 합동 TF를 가동하면서 원전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낸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 따위가 원전 오염수를 마음대로 버리겠다는 저 허세. 문득 YS의 이 말이 떠오릅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 다시 생각해봐도 참 시원한 발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7년 전 그날의 기억. 오늘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여객선이 좌초되면서 4명이 숨지고 290여 명의 생사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참사,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그대로 침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가슴 아픈 4월이라며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1년 전에도 같은 약속을 했었죠. 세월호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온 유가족들, 그 마음은 어떨까요? 강지영 현장 반장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가 설치됐던 이곳 경기도 미술관에도 추념전이 열리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추념전 진주 잠수부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장소가 우리 분향소가 있었던 장소예요. 9분의 작가 선생님들이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예술로 그렇게 표현을 또 해주신. 이번 추념전에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추모 사업에 함께 참여한 유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억이 좀 점점 사라져가는 시기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추모를 해주신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픔 시절이 새록새록 좀 생각이 나는데 아픈 장소로만 남아있지 않고 시민들의 좀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12일에 문을 연 4.16 민주시민교육원입니다.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이 복원된 곳이기도 한데요. 창틀부터 책상 그리고 사물함까지 단원고 교실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이며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러 간 그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억교실에는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책상에 올려준 거예요. 저 난간 커튼까지도 다 넣는 거 아이들이 쓰던 거 우리 아이들이 쓰던 그대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99%가 복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감사하고요.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붙잡아 항상 아이들 야자할 때 계셨어요. 굉장히 아이들한테 애착을 많이 가졌던 선생님이시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7년. 하지만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멈춰 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노력은 해왔지만 침몰 원인이나 왜 구하지 않았는지를 아직까지 못 밝혀내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가장 미안한 거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어느 누구 책임을 안 지는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4일 국회는 세월호 참사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내 CCTV 조작 여부와 해군 해경의 세월호 영상 녹화 장치 수거 과정 등에 대해서 최대 90일간 수사하게 됩니다. 낱낱이 진상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참위가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참위와 공조를 해서 특검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길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아니고 참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겹다고 아프다고 그만둬버리면 어떻게 우리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하루만이라도 추모해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전 그날도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었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가 그 진실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만 유죄를 받았을 뿐입니다. 구조에 소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해경 지휘부도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내년 6월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통 국가가 사망 사건에 개입을 하면 그 사망의 원인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협의하고 뭐 보상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예. 근데 아직까지 왜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 왜 구조가 안 됐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는 너무 폭력적입니다. 네. 지난해 말 세월호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죠. 최근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과 감사원 그리고 특조위까지 나섰지만 밝히지 못한 그날의 진실. 이번엔 꼭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1번 따위가 오염수 방출 허세, IAEA 조사, 해양법재판소 제소 적극 검토. 자, 박 반장,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추모식이 진행됐는데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해서 추도사와 편지 낭송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4시 16분에는 안산시 단원구 일대 추모 사이렌이 1분 동안 울렸는데요. 이번 기억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규모가 좀 작아졌습니다. 유가족 등 99명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한 거는 5년 만이죠, 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 2016년에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추모식을 찾은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 앞서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이 어른들의 어처구니 없는 잘못으로 희생된 사고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채 무력하게 지켜봤다는 일에 죄책감을 가지고 함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앞장서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 반장, 민주당은 오늘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민주당 사회적 참사 TF 소속 의원들인데요. 확실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내에 세월호 특검을 출범시키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관련 기록물 제출 요구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세월호 참사,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문턱입니다. 지난 11월 수없는 고민 끝에 141명의 의원님께서 뜻을 함께 하시며 대통령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우리 사회적 참사 TF가 나서서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주느냐 이 여부에 달렸습니다. 네. 오늘 세월호 추모식에는 5년 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 열람까지 동의를 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법에 따라서 국회에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회 측에 다시 한번 이제 추천을 이제 의뢰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아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도 좀 들어봤지만 어떤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죠. 주제를 좀 바꿔서요.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 수순이고 기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많이 있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 관련해서 조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죠.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며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수사에 단서가 있으면 검사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가 언론하고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하고 매우 밀접하구나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박 장관은 언론에서 여러 실명을 거론하고 있지만 검찰총장 추천위가 국민청거 이후 압축하는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력한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한 5월 말 정도로 지금 뭐 잡혀간다는 거죠? 네, 다음 달 하순에 미국 백악관에서 회담이 열릴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의제랑 날짜는 확정이 안 됐는데 네. 북핵 문제, 코로나 백신 문제, 또 네. 한일 관계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따위가 오염수 방출 허세, 해양법 재판소 제소 적극 검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한 줄은요. 내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입니다. 주말 운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 달라지는 제한 속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를 제외한 시내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내, 그리고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비신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를 해야 되죠.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죠.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사람이 보이고 안전이 지켜집니다. 성숙한 교통문화로 자리 잡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뉴스가 많고 다음 주도 또